예,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잠시 뒤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의자로 특검의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입장 표명이 있을지 그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는데요. 하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10시에 김건희 씨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이 뭐 이게 소환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뭐 입장을 밝힌다면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대통령의 부인들은 비공개 소환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공개 소환하는 것이고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듯이 김건희 씨도 지금 굉장히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뭐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좀 자범 수준들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돈을 받고 인사를 한 거 아니야? 또는 공천에 있어서 어떤 돈을 받고 공천을 한 거 아니야? 라든가 또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도 연계돼 있듯이 지금 문제되는 혐의들이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의혹 수준입니다만 이번에 특검이 조사를 마친다라고 한다면 결국 영장이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기되는 의혹들이 거의 국정농단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담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가 김건희 씨 자택 앞에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제 소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뭐 9시를 조금 넘어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출발을 하고 이제 특검 사무실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고 이제 거기를 지나면서 이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까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어쨌든 그 동선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포토라인을 설치를 어쨌든 해놓을 텐데 그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갈지 아니면 잠깐 멈춰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거 일단은 관건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저는 공적인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여러 의혹을 받을 만한 그 행위에 연관돼 있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죄의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사회적 파장이 있는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는 정도의 멘트, 그다음에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왜냐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국민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인 뭐 사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경우의 대상이 되고 어쨌든 또 재직 시절에 있었던 논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저곳이 특검 사무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저 광화문 이제 사무실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이동을 하는 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 길을 이제 아무래도 걸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국민 메시지가 될지 아니면 간단한 입장 표명일지 혹은 그게 아닐지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입장들을 내놓을지 저희도 주목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조사에 나설 계획을 알렸고 이제 오늘 출석을 하게 됩니다. 또 묵비권을 쓰지 않고 직접 다 설명을 하겠다면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예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특검 조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런
다르다고 해야 될까? 이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되기 전에는 조사에 임했었죠. 이건 자신이 조사에 성실하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에 임했던 거거든요. 근데 구속이 된 이후에는 어차피 구속이 됐고 형은 굉장히 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공범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지에 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술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뭐 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특별 사면으로 그게 더 쉬운 거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잖아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지만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같고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공범들이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해버리거나 침묵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할 것이 없구나. 방어권을 행사할 게 없을 정도로 관련 공범들의 불리한 진술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서 최대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비되는 조사에 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 수사 중인 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 소명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다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이건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듣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명태균 씨 관련돼서 이 녹취라든가 문자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설명도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이 주가 조작 관련돼서 실제 주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도 본인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물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죠. 나머지 부분 뭐 삼부특권이라든지 IMS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은 많겠지만 답변 내용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수사 상황에 대한 판단하에 적극적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만약에 출두에 응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출두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오늘 5가지 예. 출두 요구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만 보게 되면 이 내용 갖고 범죄 소명이 완벽히 됐다. 사전영장을 간다. 이럴 가능성은 적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지금 좀 입장이 다르신 거네요. 일단은 뭐 사전영장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질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시켜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구속 이후에 전혀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구속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진술을 최대한 받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듯이 민중기 특검도 16가지의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속돼 버리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수사를 다 이어간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예. 오늘 수사 같은 경우는 실은 대비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다 됐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도 받았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본인 스스로는 했을 것 같고요. 건진법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인사나 공천과 관련해서도 아직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됐다라고 보고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이라든가 또 명태균 씨의 진술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제 마침 또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 뭐 여러 참고인들 또 피의자들의 뭐 소환 조사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종호 전 대표의 구속도 있었는데요. 이 구속이 앞으로 또 오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호 씨가 구속된 혐의 자체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은 없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재판받는 사람에게 뭐 집행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죠. 예. 근데 만약에 이종호 씨가 구속된 이후에 압박감을 느껴서 진술이 변경이 되면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컨대 삼부토건도 내일 삼부 체크라는 단톡방에 올린 글로 미쳐올 때 그 삼부토건 그렇게 본인이 글을 올리게 된 의미와 경위 그 정보를 알게 된 이 경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진술하게 되면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진술이 나올 여지도 없잖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그 사단장의 구명 관련해서도 예. 최해병 특검에서 또 연관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혐의를 고려해 보면 이종호 씨의 진술이 특검에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은 저희가 사실 별건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종호 씨로부터 듣고 싶거나 바라는 다른 내용들을 추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튼 이 수사가 뭐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민주기 특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의 특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혐의를 탄탄하게 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처럼 굉장히 깊숙이 빨리 파고드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을 기할 것 같고 특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8,6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녹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김건희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김건희 씨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이종호 씨의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종호 씨의 구속이 뭐 김건희 씨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종호 씨가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할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국토부가 참여하고 또 삼부토건이 참여하는지를 알았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런 공무상 비밀들을 전달해 줬고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종호 씨에게 삼부토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삼부토건 조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아마 차후에 김건희 씨가 다시 한번 특검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얼마나 좀 세밀하게 찾아냈는지가 오늘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좌측 화면이 이제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도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이제 자택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까지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시 54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9시가 좀 넘으면 거리상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경호 차량을 타고 김건희 씨가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이 있는 광화문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포토라인 앞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 앞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김건희 씨가 휠체어를 타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휠체어를 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쨌든 특검에 출석할지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혐의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이 된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과 관련한 부분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이제 올 4월에 금융 관련 국가기관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삼부토건의 전현직 임직원 일부는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구속이 됐고 일부 같은 경우엔. 근데 그 전현직 그 구속된 사람들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진술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 흐름에 대해서 그런 공무상 비밀을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미리 알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서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이종호 씨의 진술과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지 어디다 전했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 삼부 체크라는 게 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종호 씨의 역할과 삼부토건의 주가 부양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다소 정부의 시책이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할 것 같아요.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관여했다라는 것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해당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쓰인 이 국가 정책에 관련돼서 그 해당 기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히려 특검이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속셈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첫 소환입니다. 앞으로 뭐 소환이 계속 있을지도 봐야 되는 것이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동의를 하면은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그렇죠. 9시 이후에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권보호 원칙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시에 수사를 마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은 본인이 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6시에 수사가 마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모든 걸 다 하는 게 9시에 끝나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은 6시 정도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10시에 시작돼서 12시면 또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물론 이제 특검에서 질문지를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 부분 줄어들겠습니다만 혐의 3개를 모두 다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김건희 씨의 전략 같은 경우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수사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늦어도 올해 12월 중순 정도에는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한 시간을 버리는 전략을 쓸 것 같고요. 오늘 조사가 끝나면 다음 조사도 최소한 3, 4일의 시차를 보장해 주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6건의 혐의를 최소한 4차례 정도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을 최대한 끌으려고 하는 그 전략을 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 뭐 동의를 안 해서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출석 소환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소환 조사는 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이제 5개 혐의에 대해서 했는데 이 5개 혐의는 비교적 조사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볼 말이 아직까지 안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볼 말이 정해지려면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나 이 언행이 기재된 진술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 일정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저는 확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 정도가 거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이 첫 강제 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압수수색을 했던 부분이 삼부토건 관련된 건데 그와 관련된 것도 더 나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실제 오늘 조사는 명태균 관련된 공천 관련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진술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순방 중에 목걸이 관련된 부분과 윤 전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 정도가 주된 질문이고 특검이 아마 그 노림수가 있는 혐의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 관련돼서는 아마 기본적인 입장만
김건희 여사께 듣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조사 관련돼서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원래 조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동의를 하면은 가능하지만 못하는 상황이고 조사 열람 시간까지 한다 하더라도 보통 11시를 넘기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피조사자의 건강 상태를 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인권 규칙에 있어서 아마 무리하게 조사 진행을 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특검도.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좌측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고 이제 잠시 후에 김건희 씨가 자택을 나서서 우측에 보이시는 광화문 인근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소식들이 저희 취재기자 통해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검 건물 길목마다 지금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했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동선이 꽤 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재진에게도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테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장소도 특검 사무실 12층 조사실에서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티타임 없이 바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뭐 앞서 여러 차례 불거졌었던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혜를 미연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특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차담이라고 하는 것이 특검 조사 받으러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누가 수사하겠다. 그리고 몇 시 정도까지 수사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일정한 예우 정도 수준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게 특검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특검에서는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부분이 김건희 특검이고 또 전 국민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검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길이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언론에 노출될 시간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김건희 씨의 오빠 같은 경우는 얼굴을 옷으로 감싸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최소한 또 그런 것들은 진짜 국격이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것 같긴 같은데 언론에서 워낙 관심을 갖는 사안이어서 또 예상외의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특검에서도 일단 오늘 브리핑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부분, 이 부분들은 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티타임은 예전에는 사실 유력 인사들 조사 대상자가 오게 되면 이제 수장이 특검팀의 수장 등이 이제 차를 통해서 그것도 특별한 말이 오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10시에 출두해서 바로 조사를 해야지만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시에 시작해서 또 점심시간이 있죠. 그다음에 12시간씩 조사를 하다가 10분씩 또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조사 효율성 측면도 고려했던 부분이 있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입장에서도 굳이 티타임을 통해서 이런 예우를 받겠다. 이거 왜냐하면 또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김건희 여사 팀 변호인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또한 이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잘하는 부분은 저렇게 수사 중에 브리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사 중에 브리핑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 조사받는 사람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그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특검의 경우는 조사 당일에 브리핑은 없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브리핑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워낙 이제 장시간 조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수사 전략입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확실히 눌러주겠다. 그걸 통해서 수사를 압박하고 조사를 받아내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초기에는 성공을 했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자녀 수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강하게 아예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조은석 특검은 또 당황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민주기 특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의 특검과 특검 보호가 가장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꼼꼼하게 혐의를 다지고 있고요. 특히 이게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 상황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좀 극도로 꺼리는 좀 경향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브리핑을 해주는 게 좋죠. 김건희 씨가 나와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으로 보면 또 수사에 어떤 의도라든가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전략은 앞으로 혐의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결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선택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중에 이제 9시가 넘었습니다. 10시 소환이기 때문에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들어온 이 자막을 보면요. 9시 넘어서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 같다라는 이제 속보가 있는데 경호 차량은 현재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뭐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차량 이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차량 이용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저도 좀 기대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 포트라인에 잠깐이라도 멈춰서 대국민 메시지를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톤인지 몰라도 내주시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떨지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실제 특검이 만약에 브리핑을 하게 되면 누누이 윤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어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게 되면 말 맞추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휘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만약에 국민께 알려지게 되면 이 또한 수사팀 입장에서 는 원래 관행에 안 맞는 거죠. 수사팀은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원래 수사팀의 생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내란 특검팀의 경우에는 그런 다소 관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전 수사받는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팀의 대응 방식이 바뀌는 것 또한 온전치 못하다. 따라서 이번에처럼 오히려 브리핑을 하지 않고 수사에 온전히 매진하는 것이 또는 수사 받는 사람과 약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거든요. 뭐 수사라는 것이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묻고 그 피신문자가 대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설득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그것이 아니고 강압하고 압박하고 이거는 수사가 아닌 것이죠. 그냥 보여주기식인 겁니다. 역대 뻔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팀이 강압하고 압박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기존의 진술 증거가 주된 증거로 작용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수사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각 수사팀 수장에 따라 다른데 이번 김건희 특검팀 그 수장은 아무래도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뭐 전략 측면에서 또 뭐 유대 관계를 좀 잠시라도 이제 좀 막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뭐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오늘 그 조사실 분위기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다 뭐 영상으로 녹화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마 뭐 유력 인사들 같은 경우는 녹화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검사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을 때 이걸 좀 남겨두고 싶을 때는 녹화를 하는 것인데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조사받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당연히 거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변호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을 경우는 굉장히 긴장감이 흐릅니다. 검사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그 유도에 끌려가지 않고 확실하게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진술을 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탄탄한 긴장 관계가 오늘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아직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명태균 씨 진술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 관련한 자료들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한 몇 달 전부터 노출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어서 오늘 특검이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발휘해서 김건희 씨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해서 진술을 제대로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 측이 확실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그게 진실을 거부하는 방식일지라도 자신이 튼튼하게 잘 방어를 할 것인지 오늘 제대로 된 창과 방패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실은 조사 이후에 나오는 언론 기사들이 주목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관련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특검도 준비를 했을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측에서도 변호인들도 이에 대한 방어에 대한 부분에 힘쓸 텐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특검도 지금 질문지를 100쪽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이라고 봐야겠습니까? 100쪽이면은 적지 않은 분량이죠. 근데 이제 질문지를 준비한 질문지의 경우에 여기서 또 추가되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오게 되면 그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질문, 추가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질문지가 100쪽이라는 것은 사실 질문의 내용은 200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통상 미리 본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것이다라는 염두하에 질문지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피의자의 답변이 그와 반대로 가게 되면 질문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는 피의자의 답변 태도가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그다음에 해명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 본인이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질문지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이 짧은 답변이 나오게 되면 그 금방 시간상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사실은 주된 거죠. 먼저 물어보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이제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던지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른 추가 질문이 사실 진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저런 질문지를 염두에 둘 때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준비해서 또 다른 답변을 다 준비해 놓죠. 그건 다 시나리오를 짜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질문에 대한 김건희 여사 측의 답변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첫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질문지 준비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나오는 답변을 듣고 나서 꼬리 질문에 따라서 그 방향이 갈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부터 좀 짚어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특검이 정말 조사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됐겠죠.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녹음이 다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 달라고 했는데 말이 많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김영선으로 지금 밀고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에 임명되기 하루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 법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고 또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명태균 씨가 그냥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에게 그 말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통해서 본인이 빠져나갈 방법들을 준비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반 클리프 목걸이인가요? 그게 6천만 원 상당인데 실제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를 빌려왔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짜 목걸이였다라고 하고 이 가짜 목걸이가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 부분 이게 뭔가 진술을 마치기 위해서 가짜 목걸이까지도 준비해서 철저하게 압수수색이 당할 걸 전제로 당해주는 그런 전략까지도 치밀하게 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까지도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김건희 씨가 특검에 나갈 날짜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혹시 뭐 새로운 증거라던가 언론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오늘 나올 수도 있는 있죠. 걸까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수사의 키포인트인 거죠. 예컨대 지금 수사 그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를 당황시킬 수 있는 그 키는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그 들면 순간 딱 내미는 그렇죠. 거군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라는데 그런 대답과 반하는 객관적 증거를 들이밀거나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관련자의 진술을 들이미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거나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준비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단 진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면
또 사실관계 부합하는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부합하는 또는 거기에 버금가는 진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와 관련돼서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판단의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건데 만약에 사실관계에 반하는 또는 여러 다수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게 되면 이제 수사팀이 계속 연달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팀 변호인들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삼부토건 관련돼서는 그런 식의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과 진술이 오다가 멈췄잖아요. 그 건진법사 측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만난 적이 있는지 통화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당연히 묻겠죠. 건진법사와. 그러면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그 답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명태기 씨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 개인적 혼자만 갖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관련된 질문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지 또는 뭐 통화 내용과 배치되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특검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도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준비를 했는지 여부가 사실은 수사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포인트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늘 새로운 뭐 증거라던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사실은 이제 진술이라던가 조사도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불발되고 어쨌든 지금 특검에서 밝힌 거는 오늘까지는 집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늘 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려오더라도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좀 흐트러질 수 있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또 이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 또 수사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한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속옷을 입었더라도 가운을 입혀서라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국가의 국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또 좋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특검의 고민이고 또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 특검이 주요 이슈이고 주요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전략을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수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봐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두 의사가 없다, 인치에 응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라기보다는 사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어느 정도 받아내는 것이 수사의 성과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에서 이틀 정도 변호인과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의 방식, 뭐 방문 조사가 됐든 서면 조사가 됐든 사실 서면 조사를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해가지고 조사실로 데리고 온들 진술을 안 하잖아요.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술을 안 하는데 굳이 왜 데려오느냐라는 여론도 있고 또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진술을 하게 하는 서면 조사 방법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사 방법의 다양한 고민, 물론 국민 여론은 좋지 않겠지만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피의자가 해당 각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면 조사 내지 방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수사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체포영장 기한이 내일까지인 상황이고 이 강제 인치와 관련해서 굳이 큰 효율적인 수사나 조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조사 방식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특검은 체포영장을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면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서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서면에 대한 답변을 수사로서의 가치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는 전혀 선택지가 아니다. 또 구치소로 들어가는 방식도 전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스스로 자세를 낮췄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강제 인치를 통해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문제인데 특검이 만약에 결국 강제 인치를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소와 재판에 있어서 유죄를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유죄 혐의 입증이라든가 또는 내란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충분히 외환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은 강제 인치를 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